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사우디에서 열린 2024 사우디 국제 방산 전시회 WDS는 빈살만이 많은 공을 들인 세계 최대의 무기 전시회였습니다. 사우디는 자본력을 앞세워 이번 방산 전시회를 선진 무기를 대거 확보할 장으로 삼았고, 실제로 사우디는 이번 전시회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에는 총 45개국에서 900여 개 기업이 부스를 차렸는데, 규모로만 보면 중동 최대 국제 무기 박람회인 UAE 국제 방산 전시회 IDX와 맞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은 이번 사우디 국제 방산 전시회에 총출동해 중동의 큰손들에게 한국 방산 무기를 적극 알렸습니다. 한국 방산 사사 가운데 하나인 LIG 넥스원은 대표 제품인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 천궁이를 비롯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3 등 주요 무기를 총출동시켰습니다. 2022년 UAE와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인 4조 원대 천궁이 수출 계약을 맺은 경험을 살려 또 한 번 대형 수주를 노린 것입니다. 현대로템도 다목적 무인 차량과 디펜스 드론 등 주요 제품 라인업을 대거 등장시켰습니다. 수출형 K 전차, 30톤급 차륜형 장갑차도 현대로템의 이번 전시 라인업에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이 이번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 공동 부스를 마련해 중동 공략을 위해 의기투합했다는 점입니다. 두 회사가 공동 부스를 차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만큼 중동 공략에 의기투합해 시너지를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공동 부스에 전시된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에는 LIG 넥스원의 대전차 유도무기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처음 소개된 다목적 무인 차량은 다양한 작전과 임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비를 갖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부상병이나 탄약군장 이송은 물론 고속 충전 장치와 원격 무장 장치를 탑재해 감시 및 정찰 임무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중동형 다목적 무인 차량에는 LIG 넥스원의 대전차 유도무기가 탑재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층 증폭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은 지난 2021년 7월 국내 최초로 군의 시제 차량 2대가 납품된 후 6개월간 야전 시범 운용에서 성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함께 공개된 수소연료전지 기반 미래 무인 플랫폼 디펜스 드론에는 LIG 넥스원의 대드론 통합방어 체계 ADS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드론 통합방어 체계 ADS에는 전파 방해를 통한 무력화 시스템인 소프트 킬과 직접 타격을 통한 격추 시스템 하드 킬이 함께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디펜스 드론은 자율주행과 원격주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운용 목적에 따라 플랫폼에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 밖에도 수출형 K 전차와 계열 전차를 모래 색깔로 바꾼 중동형 제품도 전시했는데요. 무인 포탑과 현궁을 탑재해 개선된 방호 성능과 수상 추진 능력을 갖춘 30급 차륜형 장갑차도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최신 전투함 충남함과 3000톤급 잠수함을 내놓으며 중동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사우디 무기 전시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중동 지역이 K무기의 주요 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2년 전 천궁 잭팟을 계기로 중동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자동차 기업 기아가 이번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최대 16명이 탑승해 1m 깊이의 하천을 통과할 수 있는 중형 표준 차량을 공개했는데요.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된 기아의 중형 표준 차량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기아는 또 소형 전술 차량인 기갑 수색차와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수소 ATV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그룹답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들은 이번에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 전투기 KF-21의 엔진 등 항공 분야의 핵심 역량을 선보이며 차세대 엔진의 로드맵을 제시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전시장 중앙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생산하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과 전투기의 눈인 능동전자 주사 배열 AESA 레이더, 첨단 항전 장비와 항공기 생존 체계인 지향성적외 선방해 장비 DIRCM 등의 전투기 핵심 부품이 자신있게
관람객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한화는 지난 40년간 축적한 항공 핵심 부품의 제조 역량을 소개하면서 차세대 전투기 확보에 관심이 높은 사우디와의 중장기 협력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을 전략시장 중 하나로 설정하고 수많은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수주 마케팅을 진행해 온 LIG 넥스원은 이번에도 중동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제품들과 기술력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중요 시설 인력을 보호하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 다층 대공방어가 가능한 대공방어 무기체계부터 시작해서 첨단 무기체계인 대포병 탐지레이더의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 2.75인치 유로 로켓, 비군까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LIG 넥스원의 천궁은 이번에도 많은 이목을 끌었는데 역시나 천궁이가 UAE 수출에 이어 이번에는 사우디도 뚫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IG 넥스원은 사우디에 4조 2,500억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MSAM 이 천궁을 수출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천궁 한 개 포대는 발사대 4개와 요격 미사일 32발, 레이더, 사격 통제소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사우디에는 10개 포대가 수출될 예정입니다. 천궁은 이미 2022년 UAE에도 약 4조 7천억 원 규모의 수출을 성공시킨 바 있는데요. 특히 천궁은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로서 최신의 교전 통제, 추적 및 유도탄 설계 제어 기술 등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연장 로켓 MLRS 천무에 장착할 수 있는 KTS SM-1도 함께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11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수출용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 SM-1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이때 사우디의 최종 낙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KTS SM-1을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KTS SM-1을 생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국 북방공업공사가 개발한 킹 드래곤 300 미사일과 수출 경쟁을 벌여왔는데 중국은 킹 드래곤 300 미사일이 이미 전력화돼 있고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전술 미사일이라는 점을 내세워 우위를 점하려 했지만 결국 한화에어로의 KTS SM-1 이 낙점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킹 드래곤 300 미사일은 가격 경쟁력, 납품 시기 등에서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TS SM-1의 수출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함정 수출에서도 대박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HD현대중공업도 이번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특히 울산급 호위함 배치 3의 선도함인 충남함을 비롯해 훈련함, 잠수함 등을 적극 홍보 중입니다. 충남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복합 센서 마스트 ISM화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MFR을 탑재한 한국 해군 최신 전투함인데요. HD현대중공업은 함정 건조 기술력과 사업관리, 유지보수 정비 MRO 등 함정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함정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방산전시회를 계기로 사우디 비전 VIS ION 2030에 발맞춰 사우디 정부 기관, 현지 업체와 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우디 함정 사업의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최근 아시아 다수의 국가들이 중국을 손절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중국의 손절과 동시에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한국도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만 일부 국가는 중국에 대거 자금을 지원받아 놓은 다음 오히려 뒤통수를 치고 한국에 투자를 진행해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상황이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실제 최근 많은 아시아의 나라들은 신뢰하기 어려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으며 예를 들어 비중이 큰 비료, 분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거래처를 줄이고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확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인산 비료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비료와 디젤, 연료 첨가제로 사용되는 요소의 주요 공급국이고 대한민국 역시 중국에서 요소를 수입해 요소수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치솟는 자국 내 가격을 잡는다는 이유로 2021년 이후 비료 성분에 대한 수출 쿼터와 검사 요건 강화 등의 조처를 부과했으며 한국에도 요소 수출 규제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인도, 말레이시아 등은 중국과 거래를 크게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은 베트남과 이집트에서 인산 비료를 구매하고 한국 역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국을 끊어버리고 다른 나라와의 거래선을
급격하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다가 외국의 자금줄이 끊기게 생겨 당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럴수록 중국이 투자한 국가들에게 다시 손을 잡고 경제협력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투자한 게 있으니 이제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1대1로 등으로 막대한 자금을 뿌려댔고 이제 중국이 어려우니 되찾아오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히려 중국의 돈을 수십조 원 투자받고 한국의 은혜 갚은 국가가 주목받습니다. 그 국가는 중국과 같은 아시아에 속한 최빈국 국가임에도 오히려 한국에 대형 발주를 했다는데요. 중국에서는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 자신들이 도왔다는 이런 국가들의 반란에 크게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현재 왜 중국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떼어먹고 한국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과 종합적인 것부터 검토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역사상 가장 힘든 경제적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전합니다. 중국의 경제는 사실상 80% 이상 부동산으로 떠받쳐 왔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수월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부동산이 불경기가 오더라도 국가에서 장려하면 다시 부동산 경기가 불붙는 모습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헝다 사태 이후 중국 부동산은 완전히 침체기로 들어섰고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봉쇄로 인해 생업을 잃은 이가 많아지고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진 것도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불황이 매우 극심하게 다가와 경제 파탄이 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으로 늘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경제 활성화를 띠던 중국입니다만 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해외 기업들이 크게 중국을 불신하게 되며 탈중국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무조건 봉쇄, 폐쇄 명령을 하니 기업들이 중국에 살아남기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외자 유치는커녕 자본 탈출이 일어났고 부동산까지 돈맥 경화가 크게 온 상황입니다. 이럴 때 유일한 방법은 중국 정부에서 돈을 찍어 미국과 같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오고 빈곤층이 많은 중국에는 치명타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돈을 찍는 것은 그야말로 최후의 마지막 카드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 뀌준 돈이라도 빨리 회수해야 하는 실정인데요. 바로 1대1로 사업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뿌린 막대한 자금이라도 빠르게 회수해보자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대외 정책으로 1대1로를 시행했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에 충성하기 위한 관리들이 사업성이나 상대방 국가의 상태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다루는 한국에 대형 발주한 국가는 아시아입니다만 중국이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은 아프리카인데요. 우선 아프리카 케이스를 보면 얼마나 중국이 황당하게 대출을 시행했는지 보입니다. 결국 미 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이 스스로 아프리카에 과도한 대출을 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며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금주 보도한 것입니다. 채텀하우스 보고서를 보면 아프리카의 부채는 2000년에서 2020년까지 5배 가까이 늘어나 6,96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2%인 835억 달러 약 108조 원가 중국이 대출한 돈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채권국으로 앙골라에 426억 달러, 에티오피아에 137억 달러, 잠비아에 98억 달러, 케냐에 92억 달러를 대출해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아프리카 국가는 전혀 부채를 상환할 의지도 없고 실제 돈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채텀하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애초에 부채도 많은데 여기에 또 중국에서 돈을 빌린 겁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아프리카 대출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심지어 IMF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의 54개국 중 거의 절반인 22개국이 부채 상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중국은 이들의 인프라를 건설해줬는데 왜 망하냐는 겁니다. 시진핑 과도 충성 경쟁으로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할 만한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항구와 공항, 도로 등은 국가 기관 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이용객이 늘어나면 돈을 회수하기 매우 수월합니다. 게다가 아프리카는 인프라가 낙후되어 이러한 기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놀랍게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는 철저한 계산 가운데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한국의 경우 페루의 신공항을 건설할 때 이것이 해당 국가에서 돈을 벌어들일지 검토하는 겁니다. 이는 상대방도 잘 되고 한국도 잘 되는 일로, 기본 상생정신에 입각한 일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해당 국가의 정치인들을 구워 삶았고 쓸데없는 대형 시설만 들여놓기 일쑤였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자본으로 건설한 몬바사의 유조선 터미널은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이득을 못 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도 역시 중국처럼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보증을 서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나라가 돈이 없다면 대출을 해주되 그 나라 상환 능력도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타당성 결과를 매우 부실하게 진행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은 애초에 사업 타당성이 낮은 걸 알았으며 매우 비싼 이자를 매겨놨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진행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한반토타 항구가 있습니다만 중국은 애초에 이들이 돈 못 갚을 걸 알았습니다. 결국 스리랑카는 항구의 99년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굴욕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항구에 중국 군대를 주둔시킨 등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중국 1대1로 주요 포인트에 중국 군대를 비롯해 다양한 거점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중국은 14억 달러를 대출해주고 지부티의 중국 해군기지를 확보해 미군의 심기를 거스릅니다. 전 세계 30%의 물동량이 있는 수에즈 근처에 중국이 기지를 가졌으니 미국도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 혹한기에는 중국의 국력을 오히려 크게 약화시키는 독약이 된 셈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논의된 대로 공산당 관리들이 중앙정부에 잘 보여 출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중국의 경제위기가 오자 이렇게 해외에 대출해준 돈을 회수 못한 것도 뼈아프게 된 것입니다. 현재 1대1로 정책도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해 제대로 노동자조차 파견 못하는 실정인데다가 아프리카에서는 중국 때문에 국가가 IMF에 손을 벌리게 생겼다며 반중 정서가 가득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아예 대통령이 나서서 중국의 돈을 갚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시아의 최빈국 방글라데시에서는 한국의 인프라 사업 1조 3천억 원 규모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최빈국이라는 의미는 1조 원이 매우 큰 돈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의미인데요.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리도시개발지원공사 KIND는 10억 달러 약 1조 3,400억 원 규모의 방글라데시 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에 대한 우선 사업협상권을 확보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방글라데시 차토그램시에 있는 BSMSN 경제구역 내 산업단지에 하루 25만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중국에서 이러한 상황이 매우 불편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방글라데시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자관을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인프라 사업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 중 하나라는 것을 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중국은 제쳐두고 한국만을 상대로 사업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은 우선 사업 협상권을 바탕으로 별도의 공개 입찰 참여 절차 없이 방글라데시 정부와 단독으로 사업 조건을 협의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거의 우리 기업들의 수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더욱더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방글라데시가 왜 중국이 아닌 한국을 골랐는지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한 곳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방글라데시는 우선 한국 기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득을 봐온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영원무역은 방글라데시의 노스페이스 생산 공장으로도 유명하고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해왔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삼성이라고 불리우는 영원무역은 많은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오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수천억 원을 방글라데시에 재투자하며 현지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 기간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를 해왔고 이에 국가적인 신뢰도 급격하게 올라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준 것에 큰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인 스리랑카는 중국의 항구 경영권을 약 99년 동안 빼앗기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경 중국이 벵골만의 소나디아 항구에 눈독을 들이며 투자를 제한하자 방글라데시는 스리랑카 꼴이 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의 제한을 물리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방글라데시 장관은 더 이상 중국 자금은 쓰지 않겠다며 공개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때 중국 자금을 받고 항구를 지었다면 지금쯤 항구를 빼앗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인도 바로 옆에 방글라데시 소나디아
항구는 1대1로의 중요 포인트가 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는 중국의 함정이 진입을 시도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는 중국이 아무리 인프라 사업을 하자고 해도 철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면 국가의 인프라 사업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에 단독 협상권을 줬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한국과 진행하면서 국가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홍해 사태를 교묘하게 이용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중국이 스스로 몰락을 자초한 상황으로 변해 내부에서도 심각한 우려가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과거 그들의 행동에 당당하게 맞서며 강한 민식을 씹어줬고 이는 일본이나 중국 등과는 또 다른 차이를 불러왔습니다. 현재 홍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개입한 예멘의 후티 반군은 폭 30km의 홍해 납단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장악한 채 민간 선박을 미사일과 드론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홍해 항로가 끊긴 상황이 됐습니다. 홍해 항로는 하루 700만 배럴의 석유 제품이 지나는 곳으로 해마다 전 세계 해상 석유의 12%, LNG 8%, 컨테이너 물동량의 30%가 이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해 항로 차단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다시 한번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업체 머스크는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은 해운업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지난 14일 자사 화물선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을 언급하며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홍해 통과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7대 해운업체 중 5개가 홍해 문항을 중단했고 이들 5대 업체의 물동량은 글로벌 해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해운사 MSC를 비롯해 머스크, CMA CGM, 하팡로이드, 에버그인, HMM 등 10위권 선사들이 줄줄이 홍해 통과를 중단하거나 무해 항로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해상운임은 물론 육상운임, 항공운임까지 덩달아 금둔하고 있습니다. 21일 기준 21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실은 158여 개 배가 홍해를 피해 다른 항로를 택한 상태입니다. 컨테이너 한 개당 5만 달러로 계산하면 1,050만 달러에 달합니다. 상하이에서 영국으로 가는 40피트 컨테이너 운임은 1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지난주 대비 거의 4배 이상 높아진 가격입니다. 중동 지역의 트럭 운송 요금도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화물선은 스트링으로 불리는 글로벌 해상 루트에 따라 이동하는데 배 한 척이 스트링을 따라 방문하는 항구가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 컨테이너가 한 선박에 실릴 수 있습니다. 항로를 변경하면 항구에서 해당 선박을 기다리는 화주나 배에 화물을 실으려는 화주가 연쇄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외신들은 2021년 3월 수에즈 운하 좌초 사건보다 충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중입니다. 미국 구축함은 후티 반군이 발사한 무인기 14대 이상을 격추했고 영국 구축함도 상선을 겨냥한 드론 한 대를 격추했습니다. 후티는 지난달 19일 호메에서 운항 중이던 일본 해운사 소속 선박 갤럭시 리더호를 납포한 이후 호메를 지나는 선박을 지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미사일 공격으로 노르웨이 유조선 스트린다우가 파괴되는 모습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후티 측은 9일 가자지구가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을 밟지 못한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항구로 향하는 홍해상 모든 선박이 자신들의 표적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후티가 장악한 예멘에서 상선 10척을 표적으로 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100회 이상 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은 홍해 지역에서 다국적 함대를 꾸리고 있습니다. 이미 홍해와 아덴만 인근에는 연합해군 사령부 CMF가 있는데 이는 중동 지역 해상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만든 다국적 해군 연합체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총 39개국이 참여 중이고 한국 청해부대도 CMF 산하부대에서 활동 중입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번영 수호자 작전을 펼치며 후티 반군에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후티를 막기 위해 항모전단까지 급파했습니다. 예멘 인근이자 홍해 입구인 아덴만에 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미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개당 수천 달러에 지나지 않는 후티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한 발에 200만 달러가 넘는 값비싼 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미군이 점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이 격추한 드론과 미사일 숫자는 약 40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의 참여를 요청 중으로 20여 개국이 응한 상태입니다. 영국, 바레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참여했지만 현재 중동권 국가들은 군합 파견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입니다. 기존 연합에 참여 중인 중동권 국가들은 사우디,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등인데 이번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나라는 바레인 한 곳뿐입니다. 수에즈 운하로 연간 94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관리청 명의로 상황을 주시 중이라는 성명만 냈을 뿐 참가하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공동 대응에는 사우디는 물론 중국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이란과의 적대 관계 청산 등 나름대로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지만 유가가 오르고 있어 굴이 참여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작전에 동참하기로 한 국가 중 적어도 8개국이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길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작전의 정치적 민감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국가의 위상을 고려해 기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상태입니다. 후티 반군이 두려워하는 청해부대 파견을 검토하는 중인데 2019년 후티 반군은 한국 소유의 준설선과 예인선, 사우디 국적의 예인선 3척을 납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오만에 주문해 있던 청해부대 강감차남을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크게 놀란 후티 반군은 영해 침범에 관해 조사 중이라며 한국 선박으로 밝혀지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45시간 만에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 후티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행한 것과는 딴판인 내용입니다. 아덴만에서는 지난달 26일 소말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민간 상선 센트릴 파크호 납포 시도를 했습니다. 이후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현장 해역에서 경계 감시를 하던 중 예멘에서 미사일을 쐈다는 첩보를 듣고는 최대 속도로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약 18km 떨어진 해역에 낙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티는 탄도미사일을 여러 보유하고 있지만 정확성이 높지 않습니다. 일본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먼저 도망치고 보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후티 반군이 일본 갤럭시 리더호를 가장 먼저 납포했던 이유도 일본 호위함은 별로 두렵지가 않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또 다른 이유로 후티 방어에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작년 4월 중국 매체들이 수에즈 운하 좌초 사태를 이용해 1대1로 철도 운송망을 띄우는 행동을 해 큰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홍해 항로가 사실상 끊긴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들이 중국과 유럽을 잇는 화물열차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며 은근슬쩍 1대1로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입스는 21일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가자지구 및 홈해 항로 분쟁이 격화될 경우 중국터부터 유럽 화물열차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 북부 내몽골 자치구에 있는 얼렌아우터를 유럽으로 나가는 화물열차의 중요한 출구라고 소개하며 올해 이곳을 출발한 화물열차 수가 지난해에 비해 32% 증가한 3,118대에 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홍해 항로를 이용할 경우 약 26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희망봉으로 돌아갈 경우 10일가량이 더 소요되고 반면 중국 유럽 화물열차는 16일밖에 소요되지 않아 충분히 해상 운송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고 글로벌 타임스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화물열차가 해상 운송에 비해 비용이 더 비싸고 운송량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숨긴 발언입니다. 이런 단점을 알면서도 중국 관영 매체가 여론몰이에 나선 것은 1대1로 띄우기가 그 목적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1대1로는 시진핑이 2013년 제시한 6. 해상을 잇는 신 실크로드 사업입니다. 중국 유럽 화물열차도 이런 1대1로의 일환으로 건설했고 그 노선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다양한 국제 화물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번 홍해 사태처럼 수에즈 운하가 막히는 것을 은근히 바라며 1대1로를 홍보할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철도로 옮기기에 효율이 낮은 것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차량도 얼마 안 되고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져 자동차 전용선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화물선이 택한 건 희망봉을 돌아 유럽으로 가는 길입니다. 중국 시장정보기관 연구원은 중국 경제지 차이신에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드는 시간은 수에즈보다 2주, 그리고 비용은 20% 증가할 것이라며 그 외에 선박 보험료, 보안 비용 등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희망봉 루트는 2배의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해당 수천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1월부터 15월까지 390만 대 이상의 차량을 해외로 출하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60%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중국의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을 주게 됐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해운 선사가 이스라엘의 레이카 캐리어이기 때문입니다. 레이카 캐리어는 연간 총 35만 5천 대의 차량을 운송할 수 있는 자동차 운반선 총 5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자동차 운반량의 거의 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 업체가 다른 곳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계 1위까지 오른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이미 자동차 운반선 부족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용 중인 자동차 전용선은 800척 정도로 자동차 370만 대를 실어 나를 수 있지만 기존 자동차 수출 강국인 일본, 유럽, 한국 등의 선사가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자동차 운반선 총량은 3%에 불과합니다. 선주들은 대개 자국의 자동차 수출 물량을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웃돈을 주더라도 자동차 운반선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관련 업체들은 운반선 주문에 앞달이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비아디는 자국 조선소의 파력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 세계 주물량은 150척 이상으로 이들 대부분은 중국 선사들이 주문한 몰량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화재에 취약해 일반 컨테이너선 운반이 불가하고 온도와 습도 조절 기술, 운송 중 배터리 소모를 방지하는 설비 등이 갖춰진 자동차 전용 운반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당 선박들이 건조되려면 몇 년은 지나야 하기에 당장의 위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벌써부터 내년 1월 운임이 2배 급증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이자 중국 최대 해운사 COSCO도 홍해를 통한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중동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동이 중국 에너지 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상 항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1대1로를 홍보하기 위해 이란과 후티 반군의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스스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 우리 선박을 강력하게 지켜내고 중국의 꼼수에도 한 단계 도약하는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한국과 맹우라 할 정도로 엄청난 계약을 한 폴란드. 무려 20조가 넘는 금액으로 한국 무기를 사들이면서 한국 방산에 큰 손으로 부상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고 하는데요. 한국 방산의 자랑인 KF-21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또 한 번의 한국 방산 승전보가 들려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작에 KF-21을 도입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최근 공개되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의 20조 규모의 대규모 방산 협력 대규모 무기 협상의 결과는 실로 놀라웠는데요. 한국의 무기를 구입한 폴란드는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가 믿고 의지할 만한 무기인 한국 무기를 다수 구매했기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폴란드는 군사 무기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당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남의 일이라고 여길 수 없었기에 폴란드는 자국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게 공유하는 등 자국 병력 공백이 발생할 정도로 무기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 전 국토가 러시아에 합병된다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폴란드 역시 러시아의 침략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폴란드는 한국과의 계약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진영에 속한 군사 무기 사업자들 가운데서 비용은 물론이고 납기일도 잘 맞출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국가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마리우스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다급하게 한국을 방문해 한국 방산시설들을 쭉 둘러보고 마침내 대규모 계약까지 맺게 된 것이죠. K 전차 980대, K9 648문, FA 신개량형 48대의 기본 계약 프레임워크 에그리먼트를 체결했습니다. 본 계약 전 단계에 해당하는 절차로 이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인 한국, 폴란드 모두 계약 수행의 의무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폴란드가 향후 마음을 바꿔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계약은 한국에게 있어 유리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계약 발표 당시 부와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체결식에서 한국의 무기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남기며 한국 방산의 위험을 드높였습니다. 기술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이고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 이상 변병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었죠. 물량이 완성되는 대로 차례대로 받기로 한 폴란드는 K180대를 1단계로 구매, 2단계는 폴란드 사정에 맞게 개량한 KPL
800대 이상을 현지 생산하는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A-50 역시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우선 도입하고 성능 개량된 36대를 추가 인도받는 절차를 두기로 했죠. K9은 이미 성능이 입증되었기에 바로 48문이 폴란드로 도입됩니다.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원 공백을 메꾸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향할 예정이죠. 그런데 폴란드는 이것으로 그칠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한국 무기에 단단히 매료된 부와슈차크 장관은 다른 무기에도 관심을 보이며 도입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천궁과 비궁 등 여러 무기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지만 그가 큰 관심을 보인 제품은 바로 KF-21이었는데요. 최근 2차 비행까지 마치며 문제없이 비행을 성공하고 있는 KF-21은 대한민국 방산 실력을 보여주는 스텔스 기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러시아 수호위 기종과의 싸움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것이 비행을 통해 드러나면서 부와슈차크 장관도 탐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도입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미국과의 계약 때문입니다. 현재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소련제 전투기들을 모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 폴란드는 전투 공백을 막기 위해 미국 F-35 기종 도입을 추진했죠. 그 결과 2020년 1월 폴란드가 F-35A 총 32대를 46억 달러, 약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으며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구소련제 전투기에서 졸업함과 동시에 노후 기종을 교체하는 작업이었죠. 그러나 최근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성공리에 마친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초 폴란드 군사 전문 잡지를 통해 놀라운 소식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폴란드가 KF-21 도입을 결정지었고 이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 공개가 된 것인데요. 군사 전문 잡지 디펜스24는 안현호 KAI 사장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향후 폴란드가 KF-21 도입을 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놀랍게도 안현호 KAI 사장은 그 질문에 대해 폴란드로 수출이 이뤄질 것이라 답변하며 그동안 의문에 쌓인 KF-21 수출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KAI는 KF-21을 국제적 개발과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시작했다고 말하며 다른 국가의 참여와 수출에 대해 열려 있다고 답변했는데요. 이어 그는 FA-50으로 시작된 폴란드와의 협력은 KF-21로 이어질 것이며 폴란드는 이 협력의 주요 대상자라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블록1 개발을 같이 하고 있으나 폴란드도 블록 1에 포함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마리우스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도 군사 전문지 KKMD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KF-21에 대해 답변을 했는데요. FA-50 도입과 관련 MRO 센터가 폴란드에 지어질 것이며 예비 부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주요 파트너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개발하는 4.5세대 첨단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진행 상황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 FA-50 계약을 위해 KAI를 살펴봤던 그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KF-21 얘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 7월 국방분석가와 무장청와메멘츠 에이전시 소속 언론 대변인 크주시토프 푸아텍 커즈스토프 테트큰 한국의 FA-50 사업에 대해 전문가와 설명하던 도중 KF-21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폴란드는 경량기 FA-50PL 구입과는 상관없이 KF-21에 대해 별도의 아젠다를 갖고 사업 방향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하며 원래 2021부터 2035 국방기술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KF-21 비행기를 구매하는 계획이 잡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폴란드에서 이미 KF-21을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발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군사 전문가와의 대담에서 도입 시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바뀔 수도 있지만 도입 자체는 아마 먼 일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죠. 시기와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도입 자체는 이미 얘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왜 KF-21 도입을 밝히지 않은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폴란드 언론에서 놀라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군사매체 디펜스24 폴란드가 미국 기종인 F-35A 도입을 취소하고 대신 한국의 KF-21을 주력 전투기로 대체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 당장 도입을 하지 않고 시기와 수량을 조율했던 이유가 바로 미국 F-35A를 대신해 도입할 예정이었기에 20조 대규모 계약을 했을 당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었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무기 계약 문제도 같이 걸려 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 폴란드는 오랜 공을 들여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F-35A 기종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장비 현대화의 꿈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모든 것을 바꾸었죠. 당장 무기를 도입해 전쟁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F-35A는 비용도 비쌀 뿐만 아니라 도입이 너무나도 긴 기종입니다. 현재 알려진 사실로는 2024년까지 도입을 받기로 결정되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F-35를 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도입일이 밀렸다고 하는데요.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전투기만 기다리다가 갑작스러운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할 수 없게 되면 큰 낭패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KF-21의 폴란드가 욕심을 낸 것입니다. 개발이 완료되었고 실전에도 투입이 가능하고 확실한 성능을 보장하는 KF-21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계약 당사자인 미국과 타협을 해야 하는 가운데 미국이 선뜻 계약 자체를 풀어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디펜스24는 계약과 관련해 미국이 유화적인 자세에 나선 것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 분석했는데요. 현재 장기전의 양상을 띠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화력을 얼마나 길게 보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말할 정도로 지구력 싸움으로 변한 상황. 당연히 당장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데요. 폴란드는 자신의 일처럼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보내주는 곳으로 설사 자국 병력 확충을 위해 한국 무기를 수입했어도 우크라이나에게 한국 무기를 보내줄 수도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미국 입장에서도 F-35와 관련해 폴란드와 얼굴 붉힐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국 무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줄 것이 분명한 폴란드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국 무기 생산 스케줄 면에서도 폴란드가 F-35를 포기하면 그만큼 다른 곳에 물량 보급이 더 빨라진다는 점도 중요하죠. 미국도 폴란드의 KF-21 계약을 허락해준 상황에서 KF-21의 유럽 시장 진출의 걸림돌이 사라진 셈인데요. 엄청난 금액을 들여 한국 무기를 수입해준 폴란드가 또 한 번의 역대급 계약을 공표할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 방산에 찾아온 좋은 소식에 가슴이 벅차오는데요. 한국 무기가 유럽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무기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